여기 주지 나와! 손님 왔는데 대접이 이따위야! 수백 년의 고요를 찢는 거친 고함. 부처님의 자비 대신 탐욕을 품은 폭력배들의 군합발이 신성한 사찰의 마당을 더럽힙니다. 그들은 돈이 법이고 주먹이 정의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늙고 병든 주지스님의 멱살을 움켜쥐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맹수의 잠을 깨우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대웅전의 낡은 기와골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관음사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이 고즈넉한 사찰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경내를 가득 채운 짙은 향냄새와 풍경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속세의 번뇌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힘이 있었다. 강철민 중사는 법당 앞 툇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갓 20살을 넘긴 청년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얼굴에는 굵은 선과 깊은 눈매가 자리 잡고 있었다. 거친 훈련으로 단련된 단단한 체구와 짧게 깎은 머리는 그가 군인임을 한눈에 알아보게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13특 수임무여단 흑표부대의 인간 병기가 아닌 그저 할머니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한 명의 손자일 뿐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그에게 관음사는 집과도 같은 곳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이곳에 와 정화수를 떠놓고 그의 안녕을 빌었다. 할머니의 등이 굽어가는 것을, 거친 손마디가 늘어가는 것을 그는 이 절의 기둥에 기대어 보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휴가를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관음사를 찾았다.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이 공간에서 그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철민이 왔느냐? 혜민 주지스님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그는 강철민이 업어 키운 자식처럼 대견하고 애틋했다. 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네, 스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 험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찾아주니 부처님의 자비가 따로 없구나. 얼굴이 더 늠름해졌어. 고생이 많지? 괜찮습니다. 나라 지키는 일인데요. 두 사람이 짧은 안부를 나누는 그때였다. 사찰의 고요를 깨트리는 굉음이 산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불경을 외던 동자승들의 눈이 동그래지고 풍경 소리마저 그 불쾌한 소음에 묻혔다. 잠시 후 육중한 검은색 세단 2대가 자갈 깔린 마당을 거칠게 파헤치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온몸에 용과 잉어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산의 대여섯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사찰의 경건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침을 뱉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선두에 선 남자는 40줄은 되어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비싼 양복을 구겨 입은 사내였다. 흑사파의 행동대장 황만철이었다. 그는 대웅전을 향해 삐딱하게 서서 소리쳤다. 여기 주지 나와. 손님 왔는데 대접이 이따위야? 혜민 스님은 표정의 변화 없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강철민은 그의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사님? 무슨 일? 스님,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되는 거 몰라? 당신네 절이 딱 알받기 좋은 명당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 산 일대 개발권을 따냈는데 이 절 하나 때문에 그림이 영 안 나와. 황만철은 턱짓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뒤에 선 조직원들은 낄낄거리며 법당 기둥을 발로 툭툭 찼다. 이곳은 수백 년간 부처님을 모셔온 신성한 도량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혜민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황만철은 코웃음을 쳤다. 신성? 웃기고 있네. 돈이 제일 신성한 세상이야. 좋게 말할 때 우리한테 넘겨. 헐값에 넘기라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시주 좀 두둑하게 해드릴 테니 다른 데 가서 더 크고 좋은 절 지으시라고.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띤 명백한 협박이었다. 보호비를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해서 결국엔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조폭들의 전형적인 수업이었다. 강철민은 이런 자들을 수없이 봐왔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혜민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할머니,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모두의 마음이 깃든 곳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 영감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애들아. 스님께서 우리 정성을 몰라주시는데 어떡할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황만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직원 하나가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석등을 발로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은 되었을 법한 석등이 쓰러지며 깨졌다. 어린 동자승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놈은 공양미가 담긴 가마니를 칼로 찢었다. 하얀 쌀이 흙바닥 위로 와르르 쏟아졌다. 강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다. 저 손목을 부러뜨리는 데는 1초, 목뼈를 부수는 데는 0.5초도 걸리지 않는다. 수십 가지의 치명적인 살상 기술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의 다툼에 휘말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다. 특히 휴가 중에는 더욱. 그는 혜민 스님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조용히 하지만 뼈를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황만철의 시선이 처음으로 강철민에게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강철민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새끼는? 군발이 새끼가 휴가 나와서 스님 코스프레라도 하냐? 야, 군인이면 군인답게 꺼져. 여긴 내가 낄 데가 아니야.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시면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 야, 애들아.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신고 드립을 친다. 하하. 조직원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황만철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연기를 강철민의 얼굴에 후하고 뱉었다. 꼬마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바닥에서 나 황만철 이름 대면 오줌 못 싸는 놈들 천지야. 그리고 너네 사단장, 백상훈 소장님이라고 아나 모르겠네. 나랑 아주 각별한 사이거든. 내가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영창 가서 썩는 거야. 알아들어? 강철민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백상훈 소장, 제13특수임무여단의 상급 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예하 사단 중 하나의 사단장이었다. 직접적인 지휘관은 아니지만 그의 군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었다. 조폭 두목의 입에서 장성의 이름이 저렇게 쉽게 나온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의미했다.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떠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는 내가 해야지, 이 새끼야. 야, 저 새끼 아주 건방지네. 군복 벗겨서 사회 쓴맛 좀 보여줘라. 황만철의 지시에 덩치 큰 조직원 둘이 양쪽에서 강철민에게 다가왔다. 한 놈이 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강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영혼이 깃든 이 신성한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는 혜민 스님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닌 제압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조직원의 주먹이 강철민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눈을 질끈 감았을 그 찰나의 순간 강철민의 세상은 느리게 흘렀다. 상대의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 각도, 주먹의 궤적, 체중의 이동이 마치 교본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트는 것만으로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안으로 파고들며 상대의 팔꿈치 관절 안쪽 급소를 손날로 가볍게 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악! 비명과 함께 남자가 팔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신경만 마비시켜 일시적으로 팔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다른 조직원은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타 강철민은 낮은 자세로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오금에 발을 걸어 가볍게 당겼다.
자신의 힘이 아닌 상대의 체중을 역이용하는 유술의 기본 원리였다. 거구의 남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낮아빠졌다. 쿵소리와 함께 땅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강철민은 넘어지는 순간 그의 뒷덜미를 살짝 잡아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 기절은 하되 뇌진탕은 입지 않도록 조절한 것이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황만철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새끼 봐라. 그냥 군바리가 아니었네. 야, 다 같이 덤벼. 저 새끼 하나 못 잡아서야 흑사파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황만철의 고함에 남은 3명의 조직원이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2명은 좌우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다대일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전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생존 및 제압 전술을 몸에 새긴 특전사였다. 강철민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의 상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적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것이 정석이었다. 정면의 조직원이 휘두른 주먹을 팔로 받아 흘리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강하게 쳤다.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늑골 아래 간장이 위치한 부분이었다. 극심한 고통에 조직원의 입에서 컥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고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둘. 강철민은 쓰러진 동료를 보고 잠시 주춤하는 왼쪽 조직원의 발목을 발로 강하게 찼다. 복숭아뼈 바로 위 정강이뼈와 이어지는 부분의 신경을 가격한 것이다.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겁에 질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척하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칼날이 가을 햇살에 반사되었다. 칼은 안 되지. 강철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상황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당방위의 수위도 올라간다. 해민 스님과 동자승들이 사색이 되어 그를 바라보았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 새끼야. 칼을 든 조직원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강철민은 화려한 동작 없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였지만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생사를 가르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몇 번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자 조직원은 더욱 흥분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강철민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찔러 넣는 순간 강철민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든 상대의 손목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칼날을 스치고 지나가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손목 관절을 비틀며 그대로 땅에 내리꽂았다. 으악!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강철민은 떨어진 칼을 발로 차 멀리 날려보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의 목덜미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건장한 조폭 5명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마당에 나뒹굴었다. 강철민은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의 몸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그는 살인 병기였지만 단 한 명도 죽이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황만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어설픈 주먹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저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파괴와 제압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에 가까웠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네, 형님. 접니다, 만철이. 예, 지금 관음사라는 절에 와 있는데 어떤 미친 군바리 새끼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 애들을 다 작사를 내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리로 보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믿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황만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강철민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너 이 새끼 이제 끝났어. 군복 벗을 준비나 해.
아니, 군복만 벗으면 다행이지. 인생 아주 좆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백상훈 사단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놈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찰 입구 쪽에서 다시 여러 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온 것은 경찰차가 아니었다. 육군 헌병이라고 쓰인 군용 차량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방탄모에 진압봉까지 갖춘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사찰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강철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현 시간부로 군무이탈 및 민간인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저항하면 가중 처벌될 줄 알아. 헌병 대장의 외침에 강철민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민간인 폭행?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과 그들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황만철, 그리고 자신을 겨누고 있는 헌병들의 진압봉.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해민 스님이 달려와 소리쳤다. 이보시오, 헌병 양반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군인은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요. 저자들이 먼저 행패를 부렸단 말이오. 하지만 헌병들은 해민 스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철민을 거칠게 끌고 헌병대 차량에 태웠다. 차에 오르기 직전 강철민의 눈이 황만철과 마주쳤다. 황만철은 입모양으로 말했다. 넌 뒤졌어. 강철민은 그를 묵묵히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온기가 가득했던 관음사의 평화는 산산조각났고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단련한 자신의 손발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이 부조리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사방이 막힌 회색 벽과 책상 위 스탠드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불빛은 이곳이 사람을 얼마나 위축시키기 위해 설계된 공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강철민은 의자에 앉아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앞에는 헌병대 수사관인 상사가 앉아 조서를 꾸미고 있었다. 성명 강철민, 계급 중사, 소속 제13특수임무여단. 맞나? 맞습니다. 휴가 중 사찰에서 민간인 5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 인정하나? 폭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찰 기물을 파손하고 주지스님을 위협했습니다. 강철민의 차분한 대답에 수사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류 뭉치를 툭툭 치며 말했다. 정당방위? 피해자 진술은 완전히 다른데? 황만철 씨 외 사인은 사찰의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러 갔다가 웬 군인이 시비를 걸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전치 4주에서 8주까지 진단서도 다 첨부됐고 건장한 남자 5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신이 먼저 특수부대 출신인 걸 과시하며 위협을 가한 거겠지. 목격자가 있습니다. 주지스님과 동자승들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들, 그 양반들이야 당연히 당신 편을 들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수사관의 태도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듯 했다. 강철민은 더 이상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사건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었다. 황만철이 말했던 백상훈 소장의 이름이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며칠 후 그는 정식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소속 부대인 13여 단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의 직속 상관인 팀장 김성환 상사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헌병대로 달려왔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김 상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강 중사,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린 거야? 강철민은 관음사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상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썩을 놈들. 명백한 함정이잖아. 사단장? 백상훈 소장이 정말 그 조폭놈이랑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놈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김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군 생활 20년 동안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여러 번 봐왔다. 특히 장성급 지휘관이 연루된 사건은 진실이 무엇이든 간의 힘의 논리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보겠다. 여단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자네의 평소 행실과 공적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탄원서라도 내보겠다. 절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하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김 상사의 말은 강철민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위원장으로 참석한 헌병대 대령의 얼굴에는 이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황만철 측이 제출한 진단서와 일관된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해민 스님과 관음사 신도 몇 명이 제출한 탄원서는 사적인 관계에 의한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일축되었다. 강철민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징계위원회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흩어질 뿐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피징계자 강철민 중사. 군인 복무규율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민간인에 대한 가혹 행위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됨. 이에 본위원회는 피징계자를 강등 처분에 처하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할 것을 의결한다. 강등. 중사에서 하사로 계급이 떨어지는 군인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였다. 게다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된다는 것은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강철민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소식은 부대로 퍼져나갔다. 강철민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흑표부대 팀원들은 자기 일처럼 분노했다. 그들은 강철민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으로 주먹을 함부로 휘두를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그의 제압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를 아는 팀원들은 무자비한 폭행이라는 죄목 자체를 믿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철민이 형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야 해. 팀원들이 웅성거렸지만 사단장급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일개 부사관과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강철민을 옹호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부대 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무력감이 감돌았다. 한편 관음사의 해민 스님은 징계 결과를 전해 듣고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자신과 사찰을 지키려다 한 젊은 군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생긴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말하지만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찰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행히 그날의 상황은 대웅전 처마 밑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에는 황만철 일당이 먼저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 그리고 강철민이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영상을 들고 언론사와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대 조직과 군 장성이 얽힌 사건에 선뜻 나서려는 곳은 없었다. 대부분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같은 시각 백상훈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황만철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만철이냐? 일 처리는 아주 깔끔하게 됐더구나. 그 맹랑한 중사놈 이제 군복 벗고 사회 나와서 막노동이나 하게 생겼어. 에이,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형님 같은 분이 계셔야 바로 서는 겁니다. 알랑방귀는 그만 뀌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리조트 사업건 그거 인허가 문제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 다음 달 내 생일 잊지 말고. 당연하죠, 형님. 제가 아주 특상품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오가는 동안 강철민은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헌병대 유치장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작은 하늘을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억울한 상황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상투적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흑표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백상훈 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황만철은 자신의 오랜 자금줄이자 방패였다. 그가 공경에 처하면 자신의 검은 돈 흐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일개 부사관 하나의 군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쯤은 그에게 아무런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철민 중사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요청서. 그는 결재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서명을 갈겨 넣었다. 이제 절차는 끝났다. 하지만 백상훈 소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모든 조직에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려 하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사단 법무실의 김정수 대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육사 출신의 젊은 장교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강철민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검토하다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5인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나치게 일치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둘째, 목격자인 스님과 신도들의 진술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신빙성 부족으로 너무나 쉽게 배척되었다. 셋째,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높았다. 휴가 중 민간인과 시비가 붙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초범의 상대가 전과 기록이 다수 있는 조직 폭력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등과 현역 복무부적합심의 회부는 명백한 과잉 징계였다. 김정수 대위는 이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강철민의 소속 부대인 13여 단을 찾아가 그의 동료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팀장 김성환 상사를 비롯한 팀원들은 모두 강철민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의 인품을 보증했다. 강 중사는 부대 내에서 가장 신망받는 부사관 중 한 명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유 없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 대위는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황만철의 뒷조사를 했다. 경찰의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황만철은 흑사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폭행, 갈취, 협박 등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가 선량한 시민 행세를 하며 군인을 고소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김 대위는 백상훈 소장의 평소 행적을 파고들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백 소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몰래 열람했다. 기록에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군인 신분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결제 내역이 수두룩했다. 특히 특정 룸살롱에서의 결제 내역은 황만철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과 여러 차례 겹쳤다.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함께 향응을 즐겼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김정수 대위는 자신이 거대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사건이 아니라 군 장성과 조직 폭력배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얽혀있는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날 수도 있었다. 소장, 즉 투스타 장군에게 맞서는 것은 대위 계급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한편 해민 스님의 노력도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십 군데의 언론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그는 정의감 넘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젊은 기자와 연결될 수 있었다. 기자는 해민 스님이 건넨 CCTV 영상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스님, 이 영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 사건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는 CCTV 영상과 함께 황만철 일당의 전과 기록, 그리고 강철민 중사가 그동안 특수부대원으로 복무하며 세운 공적들을 비교하며 탐사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의 배후에 백상훈 소장이 있다는 혜민 스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군 주변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강철민은 하사로 강등되어 복무 부적합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부대원들과 격리된 채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상부의 눈치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전술 교범을 읽으며 자신을 단련했다. 언젠가 다시 군복을 입고 임무에 복귀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된 한 군법무관이 그의 억울한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그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관은 강철민에게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며 법적인 절차를 자문해 주었다. 강 하사,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법은 결국 정의의 편입니다. 강철민, 김정수 대위, 혜민 스님과 젊은 기자, 그리고 양심적인 군법무관. 각자의 위치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들이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지만 모두 진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백상훈 소장과 황만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즐기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정수 대위는 밤늦게 법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백상훈 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운행일지, 그리고 황만철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한방, 즉 두 사람의 유착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는 백 소장의 부관과 운전병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은 지휘관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소장에게 등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던 중 그는 백 소장이 주말마다 비공식적인 외출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행선지는 황만철이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별장이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김 대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현장을 덮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믿을 만한 헌병대 동기 한 명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주말 밤 김 대위와 그의 동기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백 소장의 관용차를 몰래 뒤쫓았다. 차는 예상대로 황만철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부터 사설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김 대위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 별장 내부를 살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백상훈 소장이 황만철을 비롯한 조폭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고가의 양주와 안주가 가득했고 젊은 여성들이 술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 대위는 소형 고성능 카메라로 그 장면들을 모두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때 황만철이 백 소장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백 소장은 익숙하다는 듯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명백한 뇌물 수수 현장이었다. 김 대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그가 조용히 철수하려던 순간이었다. 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호원 하나가 그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누구야? 들켰다. 김 대위와 동기는 즉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었다. 경호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군인 신분으로 단련된 그들이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다. 캄캄한 산속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손에 든 카메라에 담긴 증거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간신히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자신들의 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위님,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지. 동기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김정수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썩어빠진 군대를 바로잡는 일. 두려워하지 마.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훈장단 군인 조폭의 무릎 꿇다. 그 배후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 초고를 완성했다. 기사에는 관음사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강철민 중사가 과거 대테러 작전에서 세운 공적, 그리고 황만철 일당의 범죄 행각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백상훈 소장과 황만철의 유착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며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사는 언제든 온라인에 송고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해민 스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지역 불교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강철민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그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움직임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서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찰의 작은 마당에서 시작된 외침이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강철민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비록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진실을 다툴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날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조폭들의 진술이 가진 허점을 파고드는 반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김정수 대위가 확보한 결정적인 영상, 기자의 날카로운 펜, 시민들의 서명, 그리고 강철민 자신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응축되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상훈 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찌든 얼굴로 사단장실에 출근했다. 그는 어젯밤 황만철이 준 돈 봉투를 생각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세상은 이토록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화려한 의자 밑에서 그의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지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권력의 무게보다 무거운 법이었다.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언론사가 터뜨린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특전사 중사 조폭의 무릎 꿇다 사단장 조폭 유착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강철민 중사, 백상훈 소장, 흑사파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관음사 CCTV 영상이 그대로 첨부되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폭들이 먼저 행패를 부리고 강철민 중사가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당방위였다. 그런데도 그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 나라 지키는 군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CCTV가 버젓이 있는데 이걸 조작한다고. 군대 진짜 썩었구나. 백상훈 소장 저 사람 당장 조사해서 옷 벗겨야 한다. 국방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성난 민심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강철민 중사를 구하고 비리 장군 백상훈 소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언론 보도와 여론의 폭발적인 반응은 국방부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방부 장관은 즉시 감찰실에 특별 합동조사를 지시했다. 군 검찰과 헌병,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백상훈 소장이 있는 사단으로 급파되었다. 백상훈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온 국민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황급히 황만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만철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사가 어떻게 나간 거야? 형님, 저도 모릅니다. 어떤 미친 기자가 달라붙은 모양입니다. 형님,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만철의 목소리에도 다급함과 공포가 가득했다. 백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닥쳐.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입만 맞추면 증거 없어. 그냥 저 영상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절대 불면 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합동조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백상훈 소장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직무를 정지하고 본인에 대한 직권 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백상훈 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같은 시각 김정수 대위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밤사이 고민 끝에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들고 직접 육군본부를 찾아온 것이었다. 감찰실장은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그가 제출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백상훈 소장이 황만철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대위, 자네가 군을 살렸네. 자네의 용기 절대 잊지 않겠네. 김정수 대위가 제출한 영상은 합동조사단에 즉시 전달되었다.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조사단은 이 영상을 보고 환호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합동조사단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백상훈 소장은 긴급 체포되어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는 돈 봉투를 받는 영상이 재생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그의 자백을 토대로 황만철을 비롯한 흑사파 조직원들도 전원 검거되었다. 그들의 아지트를 덮친 경찰은 불법 무기와 마약, 그리고 그동안 백 소장에게 상납한 뇌물 장부를 확보했다. 강철민의 재심은 열릴 필요도 없이 이전의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 처리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강철민의 강등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정의로운 군인, 내부 고발자의 용기, 썩은 장군의 몰락. 사람들은 불의에 맞서 싸운 강철민과 김정수 대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강철민은 부대로 복귀했다. 그의 계급은 다시 중사로 돌아와 있었다. 부대원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처럼 그를 뜨겁게 맞이했다. 팀장 김성환 상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내가 우리 부대의 자랑이다. 강철민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휴가를 내어 관음사를 찾았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풍경 소리는 더없이 맑았다. 깨졌던 석등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쏟아졌던 공양미는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찰은 이전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었다. 해민 스님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정말 고생이 많았다, 철민아. 아닙니다, 스님. 스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저 멀리 동자승들이 마당을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철민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거창한 애국심이나 사명감 이전에 소중한 사람들의 웃음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였고 앞으로도 군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는 알았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의와 맞서야 할 그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더없이 맑아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 장군 게이트의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백상우는 군복을 벗고 불명예 전역한 뒤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황만철과 흑사파는 조직 범죄단체 구성 혐의까지 추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강철민은 부대로 돌아와 이전과 다름없이 훈련에 매진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언론을 통해 참군인의 표상으로 미화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웅이 되어 있었다. 부대 내에서도 그의 위상은 달라졌다. 동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고 따랐지만 일부 상급자들은 그를 불편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군의 치부를 드러낸 내부 고발자와 다름없는 그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강철민은 그런 시선들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는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육군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인사명령이었다. 강철민 중사, 자네를 육군 특수전학교 교관으로 발령내겠네. 자네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뛰어난 전투 기술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게. 특수전학교 교관. 그것은 모든 특전사 부사관들이 꿈꾸는 영예로운 자리였다. 하지만 강철민은 망설였다. 그는 안락한 교단보다는 거친 현장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군의 명령이었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다. 그는 결국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가 부대를 떠나기 전날 밤 팀원들은 그를 위한 조촐한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김성환 상사는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어딜 가든 자네는 우리 흑표부대의 심장이다. 가서 훌륭한 후배들 많이 키워내라.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만 굴지 말고 자네 자신도 좀 챙기고. 강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함과 분노, 절망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을 믿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 덕분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한편 백상훈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정수 대위 역시 자신의 소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조직의 위계를 흔든 하극상이라는 일부 강경파들의 비난에 직면했고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 한직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여론과 많은 동료 장교들이 그의 편이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오히려 그를 국방부 감찰실로 발령내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군 내부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개혁하는 중책을 맡긴 것이다. 김정수 대위는 자신의 새로운 임무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몄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특수전학교 교관이 된 강철민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훈련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훈련병들은 살아있는 전설이 된 그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단순히 전투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왜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다. 너희들이 배우는 이 기술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내 동료를, 내 가족을, 그리고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명심해라. 가장 강한 군인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군인이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차가웠지만 훈련병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을 지폈다. 어느 휴일 그는 오랜만에 관음사를 찾았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사찰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다. 혜민 스님은 따뜻한 쌍화차를 내어주며 그를 맞았다. 교관 생활은 할만한가? 네, 스님. 좋은 후배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자네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네. 얼마 전에는 시청에서 나와 우리 절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더군. 이제 다시는 그 같은 험한 일을 겪지 않게 될 걸세. 혜민 스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법당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철민이 고개를 돌리자 앳된 얼굴의 동자승들 사이에서 낯익은 청년이 보였다. 그날의 사건을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했던 젊은 기자였다. 저 친구는 어쩐 일로?
저널리스트의 길을 접고 출가를 결심했다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다면서 말이야. 자네가 그 친구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지. 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그는 그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한 명의 군인이자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고요한 산사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와 함께 진실을 향해 걸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특수전학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강철민은 독사교관으로 불렸지만 훈련생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절대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훈련 성과만을 보지 않았다.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가, 그릇된 명령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의 밑에서 수많은 젊은 용사들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 사이 김정수 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국방부 감찰실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백상훈 게이트를 교훈 삼아 군 내부의 인사비리, 군납비리 등 고질적인 병폐들을 하나씩 척결해 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수많은 부패한 군인들이 옷을 벗어야 했다. 그는 많은 적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동료들의 지지를 얻었다. 관음사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절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갔다. 출가한 젊은 기자는 명진이라는 법명을 받고 혜민 스님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도 잃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세상사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숨어있는 법이다. 어느 날 국정원으로부터 군에 극비 첩보 하나가 전달되었다. 최근 불명예 전역한 백상훈이 복역 중 교도소에서 만난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첩보였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복수하기 위해 자신이 군 생활 동안 알게 된 각종 군사 정보를 해외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노리는 것은 특전사의 최신 대테러 작전 계획과 요원들의 신상 정보였다. 만약 이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국가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합동참모본부는 즉시 비밀 작전팀을 꾸렸다. 그리고 그 작전의 팀장으로 한 사람을 지목했다. 바로 강철민 중사였다. 그의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더불어 백상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었다. 강철민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호출을 받았다. 총장은 그의 앞에 극비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강 중사, 자네에게 조국이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 하네. 이것은 단순한 첩보 활동이 아닐세.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야. 자네가 이 전쟁을 끝내주게. 강철민은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빛이 다시 현역 시절의 흑표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는 즉시 특수전학교 교관직을 잠시 내려놓고 비밀작전팀에 합류했다. 그를 돕기 위해 차출된 팀원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13여단 시절 그의 팀원이었던 후배들이었다. 그들은 다시 만난 자신들의 영웅적인 팀장과 함께하는 임무에 기꺼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백상훈의 외부 조력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감찰실의 김정수 소령이 이 임무를 맡았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백상훈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군과 민간을 넘나드는 그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백상훈이 현역 시절 자신의 운전병이었던 한 부사관을 통해 외부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제 공은 강철민에게 넘어왔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그 운전병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역정보를 흘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계획했다. 그들은 백상훈이 원하는 군사 기밀처럼 보이는 가짜 정보를 만들어 운전병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 정보 안에 추적 장치와 감청 장치를 몰래 숨겨 넣었다. 백상훈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조력자를 통해 전달받은 군사 기밀을 국제범죄 조직에 넘기기로 약속하고 접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접선 장소는 인적이 드문 부산항의 한 폐창고였다. 작전 당일 부산항에는 짙은 밤안개가 깔려 있었다. 강철민과 그의 팀원들은 완벽한 어둠 속에서 폐창고 주변에 잠복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K1A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이 칠해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국가의 적을 심판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였다. 잠시 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백상훈의 조력자와 국제범죄 조직원들이 폐창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가짜 기밀이 담긴 가방을 주고받으려는 순간 강철민의 나지막한 명령이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작전 개시. 사방에서 섬광탄이 터지고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강철민의 팀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범죄 조직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총격전과 격투 끝에 현장의 모든 범인들이 제압되었다. 강철민은 백상훈의 조력자 앞에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백상훈에게 전해라. 게임은 끝났다고. 이 사건으로 백상훈은 이적 행위 혐의가 추가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복수국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강철민과 팀원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의 공적은 신문에 나지도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이름도 빛도 없이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특전사의 숙명이었기 때문이다. 비밀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강철민은 다시 특수전학교 교관으로 복귀했다. 그의 일상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와 빛나는 헌신을 모두 목격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정수 소령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조기 진급했다. 그는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부패 세력들이 몸을 사리게 되었다. 그는 강철민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든든한 동지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강철민은 상사로 진급했고 특수전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다. 어느 봄날 그는 아주 오랜만에 긴 휴가를 얻었다. 그는 배낭 하나를 메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그러다 문득 그의 발걸음은 관음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에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었던 그곳으로. 사찰은 봄꽃으로 가득했다. 혜민 스님은 그 사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등이 더 굽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했다. 오랜만이구나, 강 상사. 이제는 얼굴에 여유가 좀 보이는구나. 덕분입니다, 스님. 두 사람은 예전처럼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때 한 젊은 스님이 다가와 혜민 스님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명진 스님이 된 예전의 그 기자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분노나 치기 어린 정의감 대신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냐? 스님, 아래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낯선 외지인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밭을 헐값에 넘기라고 행패를 부린다고 합니다. 이장님이 스님께 도움을 청하러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민의 찻잔을 든 손이 잠시 멈칫했다. 혜민 스님과 명진 스님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잊고 있던 과거의 악몽이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난 듯한 불길한 예감. 혜민 스님은 강철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의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나. 모양과 이름만 바꿀 뿐 언제나 우리 곁에 있네.
하지만 말이다가 철민아. 그 악에 맞서는 선한 의지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지. 자네처럼 말이야. 강철민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불의 앞에서 혼자 분노하고 절망하던 과거의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해민 스님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스님, 잠시 마을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악이 존재하는 한 그 악에 맞서는 그의 숙명 또한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봄바람에 실려온 풍경 소리가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듯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긴 말입니다. 실전 경험도 없는 분이 훈수나 두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 그 지휘권을 놓고 벌어진 두 지휘관의 숨막히는 수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범을 신처럼 여기는 야전 지휘관과 그 교범의 허점을 파고드는 천재 전략가. 과연 누가 자신의 방식으로 부대를 구하고 진짜 리더로 인정받게 될까요? 대한민국 강원도 양구. 지도를 거꾸로 보면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이곳은 예부터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자부심보다는 전방이라는 숙명적 긴장감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땅이다. 인생의 절반은 손해보고 들어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험준한 산세와 혹독한 기후로 유명한 곳.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땅. 대한민국 육군 제21보병사단 별칭 백두산 부대가 바로 이곳 양구에 뿌리내리고 있다. 늦가을. 가칠봉과 펀치볼 분지를 휘감는 바람이 이미 겨울의 전령처럼 차가웠던 그날 새벽. 백두산 부대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감시초소 GP의 전방 감시 장비 TOD에 정체불명의 여론이 포착된 것은 불과 1시간 전이었다. 수차례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사라지지 않은 채 교묘하게 능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한 야생동물일 가능성부터 최악의 경우 적의 특수부대 침투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이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상황 발생 30분 만에 사단장 주관의 긴급작전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사단의 심장부인 사단 사령부 지하 벙커 회의실. 두꺼운 강철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지지직거리는 무전음과 상황 장교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회의실 중앙 거대한 작전지도 테이블을 중심으로 사단의 주요 지휘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작전부, 정보부, 군수부의 핵심 참모들과 각 여단에서 긴급히 달려온 여단장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에 차 있는 인물은 단연 63년 대장 박진철 대령이었다. 박진철 대령.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동기들 중에서도 선두를 놓쳐본 적 없는 야전 지휘관. 이번 상황이 발생한 섹터가 바로 그의 63년대 책임 구역이었다. 위기 상황이었지만 박 대령의 얼굴에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잡았다는 듯한 야심이 번뜩였다. 사단장님, 현재 상황 연대장의 책임 하에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보고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벙커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다. 적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2대대를 주축으로 한 5분 전투대기 부대를 즉각 출동시켰습니다. 동시에 3대대 병력을 실라인에 사전 투입하여 예상 도주로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63년대 전 장병은 완전 군장 상태로 진지 투입을 완료했으며 이는 GOP 연대 편제 부대로는 가장 신속한 대응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보고는 거침이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그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듯한 자신감.
그의 계획은 군사 교범에 나오는 가장 정석적인 대응 절차이기도 했다. 몇몇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빈틈없는 계획에 동의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전투화를 신은 장교 한 명이 들어서고 있었다. 전투복 어깨에는 빛나는 계급장 대신 야전에서 쓰는 위장색 계급장이 붙어 있었지만 그 위엄은 숨겨지지 않았다. 이제 막 준장 진급이 확정된 육군본부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장 한서진 준장진이었다. 그녀는 이틀 전부터 백두산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양구에 와 있었다. 한서진.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비육사 출신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장군. 전술 전략 분야에서는 살아있는 교범이라 불릴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 하지만 그녀의 너무나 빠른 승진은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익숙했던 많은 이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서진 준장이 상석에 앉은 사단장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보고드립니다. 검열단장 준장 한서진. 현장 상황 파악이 조금 늦어져 보고가 늦었습니다. 회의에 늦은 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박진철 대령이 그녀를 노골적으로 쏘아보았다. 자신보다 육사기수로는 한참 후배. 게다가 여자. 그런 그녀가 자신보다 먼저 별을 달았다는 사실을 박 대령은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이 바로 그녀의 길을 꺾어놓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 장군. 별 다실 준비에 바쁘셔서 그런지 회의 시간도 잊으셨나 봅니다. 지금 우리 장병들 목숨이 달린 이 중차대한 자리에 지각이라니요. 현장 파악은 우리 같은 야전 지휘관들이나 하는 거지 책상에 앉아있는 참모들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만. 날이 선 비아냥. 명백한 도발이었다. 준장 진급 예정자에게 장군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안에는 조롱의 가시가 박혀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사단장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박 대령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여긴 말입니다. 실전 경험도 없는 분이 훈수나 두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였다. 한서진이 말없이 자신의 야전 수첩을 펼쳐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박진철 대령. 그녀는 박 대령을 연대장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공식 석상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내가 15분 늦은 이유를 말해주지. 박 대령이 보고한 5분 전투대기 부대, 그 중에서도 2대대 5중대의 이동로를 직접 확인하고 오는 길이라서 그랬다. 어젯밤 내린 서리 때문에 계곡 비탈길 일부가 결빙되어 있더군. 완전 군장 상태의 병력이 야간에 그 길로 급히 기동했다간 적과 마주치기도 전에 미끄러져 부상자가 속출할 게 뻔한 길이야. 자네는 자네 부하들이 어떤 길을 통해 작전 지역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나? 박진철 대령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한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작전 지도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적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했다. 천만에. 지금 박 대령이 병력을 투입한 시라이는 안개가 가장 짙게 끼는 지역이다.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지. 만약 적이 전문 훈련을 받은 특작부대라면 그 안개를 역이용해서 우리 차단선을 우회하거나 심지어 우리 병력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할 걸세. 그건 차단이 아니라 우리 병력을 안개 속에 고립시키는 바보 같은 짓이야.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박진철 대령이 교범처럼 완벽하다고 자랑했던 작전 계획은 한서진의 몇 마디 말에 허상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분석은 책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 지역의 지형과 기후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기에 가능한 살아있는 정보였다. 한서진은 마지막으로 사단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사단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된 긴급 지시 사항을 전파합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봉인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현 시간부로 양구 지역 일대 대침투 작전의 현장 작전 통제권은 본관, 육군본부 검열단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박진철 대령의 63년대 3대대 병력을 시라인에서 즉각 철수시키고 7중대 병력을 안개가 거친 동쪽 능선으로 재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2대대 기동로는 결빙 구간을 우회하는 비루트로 변경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명령이었다. 사단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철 대령은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안방이라고 생각했던 작전 회의실에서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그는 이 패배를 순순히 인정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분노와 굴욕감이 새로운 투쟁 의지로 바뀌는 것을 한서진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 작전 회의는 살얼음판 같은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한서진 준장의 새로운 작전 지침이 하달되자 각 부대 지휘관들은 더 이상의 토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박진철 대령은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한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두 주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모든 이가 떠나고 텅 빈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박 대령은 천천히 한서진에게로 몸을 돌렸다. 잘 아시겠지만 여긴 서울의 국방부 건물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서 그리는 작전 지도와 실제 피를 흘리는 전장은 다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한서진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대답했다. 나도 알고 있네, 박 대령. 내 군 생활의 절반 이상을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전방에서 보냈으니까. 하지만 전장은 지휘관의 자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는 병사의 전투와 끈 하나까지 완벽할 때 지켜지는 걸세. 그 말을 끝으로 한서진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박진철 대령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굴욕감.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감정이 그의 속을 들끓게 했다. 그는 결심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그녀가 원칙과 논리를 무기로 삼는다면 자신은 현실과 관록이라는 방패로 맞서리라. 한서진이 결코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검열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리라. 다음 날부터 박진철 대령과 한서진 준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서진은 검열단 본부를 63년대 임시 막사에 차리고 연대의 모든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박 대령의 첫 번째 반격은 서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연대 작전과장을 따로 불러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한 장군에게 올라갈 보고서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완벽하게 만들어. 장비 가동률은 무조건 98% 이상. 탄약 및 유류 재고 현황은 오차 없이 100%. 병력 현황 보고는 단 한 명의 관심병사도 없는 그야말로 강철 같은 부대로 보고하도록. 작전과장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연대장님, 하지만 일부 노후화된 통신 장비나 수리 부속이 부족한 K-21 장갑차의 실제 가동률은 그 정도가. 그럼 그렇게 만들면 될 것 아닌가. 밤을 새워서라도 정비대대를 닥달하고 수치상의 서류라도 완벽하게 만들란 말이야. 이건 그냥 보고서가 아니야. 우리 63년대의 자존심이다. 며칠 뒤 한서진의 책상 위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63년대의 현황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박 대령의 의도대로 서류상 63년대는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연대였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고 모든 훈련 기록은 어였다. 보통의 검열관이라면 혀를 내두르며 형식적인 칭찬과 함께 검열을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한서진은 달랐다. 그녀는 요약된 보고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요구한 것은 각종 장비들의 세세한 운용 기록 원본 데이터였다. 정비 일지, 유류 소모 기록, 부대 훈련에 따른 실제 기동 거리까지. 작전과에서는 마지못해 창고에 쌓여있던 먼지 쌓인 서류철과 데이터 파일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날 밤 연대 본부의 작은 임시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서진은 지원 나온 젊은 장교 한 명과 함께 수만 개의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한 곳에 멈췄다. 김대위, 이리 와보게. 네, 단장님. 여기 이대대 K21 장갑차 3호차의 지난 분기 유류 소모 기록일세. 총 1,800리터를 소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기간 정비 일지에 기록된 총 기동 거리는 250km야. 아무리 험지 기동을 감안해도 연비가 너무 안 좋지 않나? 네. 아, 그건 아마 공회전 시간이 길었거나. 공회전 기록은 여기 따로 있네. 그걸 감안해도 수치가 이상해. 내가 알기로 K21의 야전 평균 연비는 리터당 0.5km 내외인데 이 기록대로라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마치 유류 탱크 어딘가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군. 혹시 이 장갑차의 실제 훈련 기록 말고 다른데 기름 쓸 일이 많았나? 김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대장의 지시로 연대 간부 숙소 난방용 유류 일부를 장갑차 유류로 돌려놓고 서류를 조작했던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한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숫자 하나의 불일치를 통해 이 완벽해 보이는 보고서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박진철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박 대령, 내일 오전 이대대 장비 전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겠네. 내가 직접 차 한 대 한 대 전부 뜯어볼 테니 정비대대 인원들 대기시켜주게. 서류를 통한 박 대령의 첫 번째 공격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혀버렸다. 궁지에 몰린 박진철 대령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류가 안 통한다면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서진에게 63년대 최정예 부대인 수색중대의 실전 급습 훈련을 참관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연대에서 가장 훈련도가 높고 군기가 바짝 든 부대를 통해 자신의 지휘 역량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다. 훈련 당일 연대 전술 훈련장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K9 자주포의 지원 포격 연막이 피어오르고 코브라 헬기의 어모 사격 아래 수색 중대원들이 번개처럼 가상의 적 진지로 돌격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동. 약속된 위치에서 정확하게 터져주는 폭약. 모든 것이 한 편의 전쟁 영화처럼 완벽하게 흘러갔다. 훈련을 지켜보던 사단 참모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박진철 대령의 어깨는 자신감으로 한껏 솟아올랐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한서진을 돌아보았다. 한 장군, 우리 백두산 부대원들의 실력 이 정도입니다. 서류 따위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피와 땀으로 단련된 실력입니다.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훈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흑먼투성이의 수색 중대원들이 그녀와 박 대령 앞에 도열했다. 박 대령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들을 치하하려던 순간 한서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지휘관이 아닌 맨 끝줄에 서 있는 앳돼 보이는 일병 앞에 멈춰섰다. 이름이 뭔가? 일병, 강, 태, 호, 강일병.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다. 질문 하나만 하지. 자네 손에 들고 있는 K2 소총, 총기 번호가 어떻게 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우물쭈물 대답했다. 총기 번호는 78 죄송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일병의 소총을 잠시 들어 개머리판에 새겨진 번호를 확인하고는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총의 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병사는 진짜 군인이 아닐세. 이건 강일병의 잘못이 아니야. 매일같이 닦고 조이고 자기 몸처럼 다루게 하는 대신 오늘 같은 날 보여주기 위해 깨끗하게 닦아놓기만 하라고 시킨 지휘관의 잘못이지. 그녀는 이어서 강일병의 전투화를 내려다보았다. 훈련 직전에 지급받은 듯한 흠집 하나 없는 새 전투화였다. 전투화도 아주 멋지군. 발에 잘 맞나? 아마 뒤꿈치가 다 까졌을 텐데. 진짜 자기 발에 맞게 길이 든 낡은 전투화는 오늘 같은 보여주는 훈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뺏어간다 노군. 한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박진철 대령을 돌아보며 말했다. 박 대령, 자네가 보여준 건 실전 훈련이 아니라 군사 연극이었어.
배우들은 아주 훌륭했지만 각본이 너무 형편없군. 나는 연극을 보러 양구까지 온 게 아닐세. 진짜 군대가 보고 싶어서 왔네. 박진철 대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계획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한서진이라는 여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대라는 성의 모든 허점과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박진철 대령의 군사 연극이 막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새벽 3시. 양구의 산자락을 휘감고 있던 짙은 안개가 어느새 한방눈으로 변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기상예보에도 없던 기습적인 폭설이었다. 63년대 병사들이 따뜻한 모포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바로 그 시각. 연대 전체의 지축을 흔드는 듯한 비상벨이 울려 퍼졌다. 전부대 실제 상황. 전부대 실제 상황. 적 특작부대 침투 추정. 전 병력은 5분 내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결. 반복한다. 이건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 방송을 듣는 모든 병사들의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어둠과 정적을 깨고 막사와 복도의 불이 일제히 켜졌다. 욕설과 고함, 군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혼돈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한서진 준장이 사단장의 재가를 받아내린 연대 전체에 대한 불시 전투준비 태세 검열의 시작이었다. 시나리오는 단 하나. 악천후 속적 특작부대 다수 침투. 박진철 대령에게는 단 10분의 사전 통보도 주어지지 않았다. 연대 지휘통제실로 달려들어온 박진철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사단 지휘통제실에 연결된 직통선을 통해 거의 고함을 질렀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깥 기상을 보십시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검열 중지를 요청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사단장이 아닌 한서진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박 대령. 적은 날씨가 좋다고 예고하고 쳐들어오지 않네. 자네가 어제 보여준 그 완벽한 연극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나도 보고 싶군. 자네 부하들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지휘를 시작하게. 자네 연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이지 않나.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박진철 대령은 부서져라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지휘통제실 중앙에 서서 폭설로 인해 지지직거리는 통신망의 의지의 교범에 따라 지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안전한 벙커 안에서 그는 지도 위의 수많은 아이콘들을 움직이며 자신만의 완벽한 전장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벙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방탄모와 설상 위장복을 완벽하게 착용한 채 K200 장갑차 조수석에 앉아 쏟아지는 눈발을 뚫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부는 거대한 벙커가 아닌 기동하는 장갑차와 무전기 몇 대가 전부였다. 그녀는 박 대령처럼 연대 전체를 지휘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 대령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예하 부대들의 통신망을 조용히 감청하며 그들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알파, 알파, 여기는 브라보. 현재 B3지점 통과 중. 폭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심각하게 제한된다. 차량 기동 속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오버. 여기는 찰리. 델타 계곡으로 진입 중. 계곡풍이 너무 강해 병력들의 체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방한 대책이 시급하다. 오버. 지도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병사들의 진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박 대령의 지휘통제실에서는 그저 지도 위의 아이콘이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한서진의 귀에는 눈보라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부하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상황이 임계점으로 치달은 것은 검열 시작 후 3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박진철 대령은 적의 주력 부대가 살모사 계곡을 통해 퇴각할 것이라 예측하고 연대 최정예인 2대대 전체를 그곳으로 급파했다.
살모사 계곡은 양쪽이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좁은 협곡으로 적을 도간에 든 쥐처럼 가두기에 가장 이상적인 지형이었다. 교범적으로는 완벽한 판단이었다. 바로 그때 한서진의 장갑차가 잠시 멈춰섰다. 길가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병사 한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대대 소속 통신병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 나온 연대 직할 통신대 소속의 박 상사였다. 이 부대에서만 15년을 복무한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상사는 거수 경례도 잊은 채 다급하게 외쳤다. 지금 이대대가 가고 있는 살모사 계곡은 이맘때쯤 폭설이 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양쪽 절벽 위로 쌓인 눈들이 무게를 못 이기고 쓸려 내려오는 눈사태 단골 지역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겨울에 그곳을 과부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즉시 무전기를 잡고 연대 지휘통제실의 박진철 대령을 호출했다. 박 대령, 당장 이대대를 살모사 계곡에서 철수시키게. 눈사태 위험이 아주 높아. 박 대령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이 흘러나왔다. 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작전의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근거도 없는 낭설에 휘둘려 병력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제 판단을 믿으십시오. 이 작전은 완벽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오만, 그리고 한서진에 대한 반감. 그것이 박 대령의 귀를 막아버렸다. 자네 판단이 아니라 자네 부하의 목숨이 걸린 문제야. 마지막으로 경고하네. 당장 통신 종료. 박 대령은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렸다. 명백한 항명이었다. 한서진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박 대령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열단장의 권한으로 이대대 통신망에 직접 끼어들었다. 이대대장, 이대대장, 들리는가? 나는 검열단장이다. 갑작스러운 상급 부대장의 호출에 이대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단장님, 충성. 현재 이대대 살모사 계곡 진입 직전입니다. 당장 멈춰.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즉시 전 병력을 이끌고 계곡에서 벗어나 동쪽의 534고지 능선으로 전원 이동하라. 이건 명령이다. 연대장의 명령보다 우선하는 검열단장의 직접 명령이다. 즉시 실행하고 보고하라. 오버. 이대 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명령 불복종의 결과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으스러져라 소리쳤다. 전 대대원 들어라. 진로 변경. 목표 534고지. 전원 뒤로 돌아. 신속하게 계곡을 벗어난다. 실시. 이대대 병력이 혼란 속에서 허둥지둥 계곡을 빠져나오기 시작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기이한 굉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거대한 하얀 파도가 마치 쓰나미처럼 살모사 계곡의 양쪽 절벽을 타고 쏟아져 내렸다. 수만 톤의 눈과 바위, 부러진 나무들이 뒤섞여 방금 전까지 이대대가 진입하려 했던 그 협곡을 집어삼키고 흔적도 없이 묻어버렸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폭설이 쏟아지는 하늘을 가득 메웠다. 연대 지휘통제실의 박진철 대령은 통신망을 통해 들려오는 처참한 굉음과 이대대장의 경악에 찬 보고를 들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만약 한서진의 마지막 명령이 없었다면, 만약 이대대가 자신의 명령대로 저 계곡으로 들어갔다면, 400명이 넘는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저 눈더미 아래에 생매장되었을 것이다. 교범도 전술도 자신의 그 완벽했던 판단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리고 15년 동안 그 땅을 지켜온 늙은 부사관의 경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대 전체를 몰살시킬 뻔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지도 위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진짜 전쟁의 무서움이 그를 덮치고 있었다. 살모사 계곡의 눈사태는 63년대의 불시 검열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서진 준장은 즉시 검열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부대를 주둔지로 복귀시켜 인원과 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더 이상의 검열은 무의미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63년대는 그 어떤 훈련보다도 값비싸고 혹독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틀 뒤 폭설이 멎고 거짓말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난 아침. 사단 대강당에서 이번 검열에 대한 공식 강평회가 열렸다. 강당에는 연대장 박진철 대령을 비롯한 63년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패잔병처럼 고개를 숙인 채 단상 위에 선 한서진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질책과 비판이 쏟아져 도수해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단상에 선 한서진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먼저 이번 검열 기간 동안 혹한과 폭설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63년대 전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고개 숙인 지휘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이번 검열에서 수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보여주기식 훈련, 허위보고, 지휘관의 독단과 오만.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잘못을 질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보여준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연대 직할 통신대 소속의 박 상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갑작스러운 호명에 당황한 박 상사가 뻣뻣하게 일어섰다. 모두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박진만 상사입니다. 박 상사는 이번 검열에서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과 용기 있는 목소리가 우리 장병 400여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군사 교범 수백 페이지보다 첨단 감시 장비 수십 대보다 한 명의 베테랑 부사관이 가진 살아있는 지혜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박진만 상사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박 상사에게 쏠렸다. 그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있었다. 한서진은 이어서 말했다. 지휘관의 가장 큰 적은 정면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맹신하는 오만입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실제 땅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제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운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전략은 바로 박진만 상사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강평에는 박진철 대령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심지어 박 대령 자신조차도 그 모든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공개적인 질책보다 더 무서운 방식이었다. 그것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리더십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강평회가 끝나고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강당. 박진철 대령은 홀로 남아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막 장비를 챙겨 떠나려던 한서진의 앞에 선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태의 경이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든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과 질투가 아닌 깊은 존경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장군께서는 단순히 이대대 병력만 구하신 게 아닙니다.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기는 싸움만 하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적을 먼저 찾아 경멸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전공을 세우는 것만이 지휘관의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군께서는 지지 않는 군대, 부하를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지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대령. 고개를 들게. 자네는 유능하고 용맹한 지휘관이야. 다만 잠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뿐이네. 자네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네가 매일 마주하는 자네 부하들의 눈 속에 있을 걸세.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그럼 자네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박 대령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려주고는 강당을 떠났다. 박진철 대령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백두산 부대에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진철 대령은 가장 먼저 자신의 집무실 문턱을 없앴다. 그는 더 이상 지도 앞에서 호령하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의 생활관과 훈련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늙은 부사관들을 스승처럼 모시고 갓 들어온 이등병의 서툰 건의에도 귀를 기울였다. 보여주기식 훈련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양구의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를 역이용하는 실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짜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장병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하고 소통하려는 지휘관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63년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하고 강한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몇 달 뒤 봄이 찾아왔을 때 육군본부에서는 한서진 준장의 정식 준장 임관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최연소 전투병과 여성 장군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가 제출했던 백두산 부대 검열 결과 보고서는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훈련 체계와 지휘관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져 군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수많은 축하와 꽃다발 속에서 한서진 장군은 자신에게 배달된 작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21사단 63년대 소속의 박진만 상사였다. 화려한 포장도 격식 있는 문체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긴 글씨가 눌러 쓰여 있었다. 한서진 장군님께 장군님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날 모두가 무시했던 늙은 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지휘관이 서 있어야 할 진짜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장군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충성. 상사 박진만 올림. 한서진은 편지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 너머 그녀의 눈에는 마치 눈 덮인 양구의 험준한 산맥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진정한 강철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수없이 오가며 단련되는 법이다. 그녀는 이제 막 진짜 강철로 거듭나기 시작한 백두산 부대원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